사실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커졌다는 게 사실 요점이에요. 정책은 원래 중요했어요. 대선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각 후보의 이제 공약들도 좀 다를 텐데요. 가격은 더 오릅니다. 네, 더 오릅니다.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네, 제가 그 6채가 잠실 엘스 리센츠를 샀다고. 그거는 그 너무 시청자분들이 단편적이고, 판단해 주시고 그거 너무 단편적이지 단편적이야. 않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요즘 뭐 유튜브 채널 보면 네.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있죠.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엄청 친합니다. 예,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일은 일이니까 공과 사는 우리가 아, 분명합니다. 그럼요. 네. 네. 토론할 때는 네. 피 튀기게 합니다. 아유. 네. 양보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질 때는 부양책도 나왔고 또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책도 나오면서 굉장히 과거하고 다르게 짧은 기간에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정책의 변동성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근데 뭐 시장의 변화가 우선 있었으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뭘 했나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도는 했네요. 여야 합의로. 그래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가 잘 된 게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닐까. 나머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된 게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뭐가? 지금 이제 김만 소장님의 판단의 기준은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뭐 해주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한계 없는 거 기대가 너무 높았나요? 그렇죠. 네. 지금의 시장의 변화는 정책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책 자금이 시장에 거의 80조 원이 투자가 돼요. 투입이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아파트를 사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누군가 마포로 이사해요. 갈아타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마포에 갔더니 사는 사람은 있고 파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요. 대신 강북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매물은 감소하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지금의 벌어진 현상은 전부 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걸 보면 이제 두 분의 견해가 이제는 정책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커졌다는 게 사실 요점이에요. 자, 정책은 그러면 이제 원래 중요했어요. 네. 원래 중요했다고. 네. 아니 특별히 더 중요해졌다. 네. 지금이. 그럼 이제 대선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각 후보의 이제 공약들도 좀 다를 텐데요. 이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께서 공약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약. 사실 저는 정리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고심해서 만든 공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공약을 볼 때에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필요한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할 수 있는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씩 보게 된다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건 세종시, 국회의사당과 뭐 대통령 집무실, 건립까지가 이제 공약으로 나왔는데 이거 세종시 집값 지금 또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실제로.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세종시 부동산 사장님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종을 제2의 서울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세종시에 너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
막상 따져보면 대통령 집무실 가면 집값 많이 올라갈까요? 용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서 용산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산은 용산의 입지의 가치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강남 3구, 용산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 정도 파급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도 제한이라든지 경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집값에 영향은 없는데 기대감, 심리에 야 이제 세종이 서울처럼 되나? 대통령까지 오게 되면 국회와 대통령이 오면 수도가 되니까 우리가 서울 집값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공약들은 다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GTX. 뭐 지금 ABC 노선 하고 있고 수도권에 DEF 노선이 있는데 이게 지방 5대 광역시에도 GTX 노선 신설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은근슬쩍 더불어민주당에도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지방에서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지 교통? GTX? 지방에서 지금 GTX 깔아주고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방식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고심이 필요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방에 5대 광역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양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4기 신도시 뭐 스마트 시티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3기 신도시가 15년 더 걸릴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려면 한 2035년 정도 돼야 아마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3기도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4기를 진행하게 되면 2035년, 2040년 정도에 아마 입주를 할 거예요. 2040년에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서울도 아닌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4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처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광명시흥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4기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냥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정도라면 그냥 뭐 타이틀만 붙이는 거지만 3기 신도시와 같이 새롭게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신도시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공약을 보게 되면 뭐 333 뭐 이런 거 결혼해서 3년, 애 낳고 3년, 둘째 놓으면 3년, 9년 동안 뭐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나온 게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3기 신도시 5개 다 해도 25만 원입니다. 3기 신도시 2개를 만들겠다는데 되겠습니까? 이거는 못하는 정책,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나머지는 뭐 화이트 존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윤석열 정부가 똑같아요. 할 수도 없으면서 여소야대에 국회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정책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폐지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를 왜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정책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좀 많이 공급하겠다. 생애 주기별로 세금 감면해 주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생애 주기별로 세금 감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 공약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후보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으로 뭔가 공급 확대 정책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은 공공 주도다, 어느 쪽은 민간 주도다 이런 식으로 공공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면 물론 속도는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민간에 공급을 하면 돈은 있죠.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급이 뭐냐는 거죠. 주택 공급이. 예를 들어서 강남을 재건축을 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급 정책이 조금 더 공공주도형으로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공공이 돈이 없다. 돈 없지. 네. LH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돈이 없는데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주택 공급으로 과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고
안심해야 되는 정책이냐, 공약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안심 안 해야지. 안심 안 해야 돼. 결국에는 양 당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피고 있지만 쉽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공급 확대 정책 자체를 저는 음.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요? 좀 왜냐면-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분들 만나보게 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약간 뭐 절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가지 않으면 이 똘똘한 지역에 갈 수가 없고 지방에서도 지금 최근에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자식이 서울에 가잖아요. 서울에 가면 부모님들은 이제 지방에 있고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면 뭐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 하나 사주는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올라오더라고요. 지방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고 서울은 더 올라가니까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서울로 오는 현상인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를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강남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강남에 10만 원 공급하면 강남 집값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1년, 2년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적어도 거점 도시들 지방에서 살아도 되는 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거기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서울로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저는 공급으로 뭐 100만 원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측면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규제 정책이 있을 거고 수요 완화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좀 수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엔 약간 뉴트럴한 입장을 좀 펼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야 뭐 제초한 폐지라든지 뭐 수요 완화 정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등 과세가 과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투자 위축과 거래 감소를 일으킬지 어떻게 조금 판단하고 계세요?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변동성이 좀 적은 거? 그렇죠. 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무주택자면 시장이 안정되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저는 추구해야 될 안정성의 조건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 수요를 조금 제한하고 특히 투자나 투기 수요를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의 구조를 실거주 중심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변동성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폭락을 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팔겠습니까? 안 팔죠. 집값이 오르더라도 매물의 변동성이 준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대한민국에서 시장의 안정성, 그 안정성을 가격의 변동성을 줄인다고 개념 규정을 하면 저는 중요한 게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 투자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율을 줄이면서 그리고 1주택자도 투자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변동성이 줄 거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게 그리고 시장을 만드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실거주 중심이라는 거 저 공감합니다. 간만에 의견이 좀 일치 않은데 간만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공감합니다. 그 부분만 따라하는 공감하고. 것 같은데? 그것만 공감해요. 실거주자는 맞는데 근데 앞서서 이제 변동폭을 줄인다는 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승률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집값이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는데 상승률이 둔화돼서 올라가는 가격이 고착화되는 게 그걸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정이라는 거는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에서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아, 여기서 오른 수준에서 그건 지역별로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강남이나 한강벨트 위주로 말씀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하락해야죠. 어느 정도? 네. 몇 퍼센트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거주 중심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아, 불가피한 그래요? 과정이다. 지금도 사실은 강남 3구, 용산구의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 목적의 보유자가 너무 많다고요. 강남이나 한강 벨트. 투자 목적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투자 목적이라는 걸 판단할 수 거주하지 않으면요.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 끼고 사면 투자다. 비거주 보유 물건은 다 이제 투자 물건이다. 그러면 그걸 투자로 생각하지 뭘로 그건 생각하세요? 너무 단편적이지 않냐는 거죠. 아, 그럼 뭘로 생각하세요? 전세 끼고 미리 사두고 5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감한다는 부분이 일단 정책적으로는 저는 다주택자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3주택까지면 이제 중과세 적용되잖아요. 취득세도 중과세, 양도세는 유예를 시켜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적용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똘똘한 뭐 마용성이나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내가 인천이나 부산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파는 거예요. 왜? 한 채를 가져야만 내가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정부가 1주택은 실소유라고 실거주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똘똘한 거 한 채씩 뭐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강남 집값은 잡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곽 지역들, 지방 집값들이 매물도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고 지유양도 금지가 되잖아요. 팔 수 있는 조건이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팔 수 있게 예외로 봐줍니다. 그건 실거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5년 거주, 10년 보유 정도 했다면 정부에서 주택 수가 아니라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소장님 제가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강남의 집값을 올렸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을 내리게 하는 거죠. 팔고 모았다는 거냐.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 논리상 보면 아까 이제 인천의 예를 드셨으니까 그러면 인천의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증가가 아니라 매물은 감소할 수는 있겠죠. 아니요. 지금 논리상 그랬잖아요. 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 강남에 사려는 분들이 그러면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으면 다주택자가 이제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인천 가서 한 채 사고 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수요가 있는 사람이 증가하는- 안 팔 수도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논리잖아요. 일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주인들이 보유해도 되는 집을 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천 아파트를 안 팔아도 되는데 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팔았어 왔어요. 그럼 다주택자를 다시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사는 인천은. 사람이 있을 그러면 수도 있고 인천의 없을 수도 집값은 있겠죠.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엄청은 안 오르지. 그거 풀었다고 뭘 엄청 올라. 강남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천도 하나 더 사야지. 엄청 올랐어요. 언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는 올라가는 주기였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면서 다주택자가 폭증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그거는 분위기 자체가 강남은 2015년, 16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그러면- 인천은 안 오르다가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간 그러면- 거지. 지금 분위기는 엄청 안 오른다니까. 근데 통계적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3, 4월에 송파구에 거래가 폭증하는데, 부산 거주자가 산 게 6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의 부동산 안 좋아서 돈 있는 사람이 몰려들어서 뭐 송파에 뭐 아파트를 사고 이거 다요. 검증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서 의무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논리적 모순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이에요. 제가 그 6채가 잠실 엘스 리센츠를 샀다고. 송파구 전체가 아니라 그 6채가 적지 않아요. 송파구 아파트가 한 달에 거래량이 몇 개라고. 잠실 엘스 리센츠를 말하는 거예요. 4월에 몇 채 됐는데요. 몇 거래가. 채인데요? 400채가 됐어요. 그중에 6채가 부산 거주자라고요. 그게 작은 게 엘스 아닙니까? 리센츠가 400채가 거래됐다고요? 아니, 송파구에 그러니까 송파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엘스 리센츠를 산다고요. 아니 몇 채가 오르는데요. 엘스 리센츠 몇 채 거래됐는데? 몰라요 전. 저도 확인했는데 400채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는 안 된다. 송파구 전체를 보면 안 근데 된다. 차등과세는 그분들은 무조건 괜찮다. 똘똘한 걸 산다고요. 이런 입장인 거죠. 뭐라고요?
자, 결국 이제 두 분의 의견은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좀 거죠. 바꾸자. 3주택을 가지면 보유세는 늘어나겠죠.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가 아니라 내가 3주택을 가지고 뭐 보유세 자체가 총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냥 차등이 아닌 그냥 어차피 세금은 있으니까 양도세나 재산세를 내는 건 괜찮다.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잖아요. 그럼 더 사지 못해요. 그런 서민들이요. 그건 인정하셔야죠. 서민들이 다주택자 규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낮은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사면서 가격이 오른다고요. 누가 엄청나게 사요? 다주택자들이요. 다주택자들이 네. 저렴한 아파트 엄청나게 사지 않아요? 그게 올라갈 만할 때 20년과 2020년, 2021년은 인천이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저평가되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한 최대한 5년, 10년 후에 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는 잘 관리를 계속 해줘야 규제해야 돼요. 된다. 관리해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가 그 관리예요. 말씀한 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 왜냐하면 모순이야? 다주택자를 그냥 풀어주면요 서민들의 집값이 오른다고요. 그거는 그건 너무 시청자분들이 단편적이고, 판단해 주시고 그건 너무 단편적이지 단편적이야. 않아요. 이건 검증된 건데 그게 어떻게? 무슨 검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다른 주제? 결국 뭐 좀 비슷한 주제긴 한데 네. 요즘 뭐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지금 세종 집값이 조금 굉장히 들썩이고 있거든요. 공약 중에 이제 대통령 직무실 이전하고 네. 국회 이전한다는 그 공약 때문에 세종의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도 되나요? 세종은? 네. 일단 이전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오른 가격에서 사도 될지 안 될지 한 1, 2억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전 그 정도 동에서는. 올랐어요.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사실은 제가 네. 작년 가을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웃었죠. 그 다음에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너 세종시 아파트 사놨냐? 어? 난리 났어요. 나하고 네. 똑같은 댓글 달렸는데 두 분 없으시죠? 세종? 네. 저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 살 걸 그랬어요. 근데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다 양극화 얘기할 때 저는 아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거래량이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를 해요. 이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종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통계로 보니까 4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1,200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300건도 안 되다가 갑자기 폭증을 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네.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물어보지. 예, 근데 이제는 그럼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가격은 더 오릅니다. 네. 더 오릅니다.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거래가 줄 때까지. 거래가 줄 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시에 난 무조건 거주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사셔도 된다. 가격은 더 오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답을 드립니다. 투자 목적은 사면 안 되나요? 아니, 투자도 더 오른다니까 그거를 원한다면 네네. 사셔도 되죠. 뭐. 근데 이게 어. 단기적인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다렸던 호재가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뜻하지도 않게 대통령 집무실까지 호재가 생기니 흥분할 수밖에 없죠. 집주인들은 흥분합니다. 호가 올리는데 저는 이게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회 이전은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국회 이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있고 업무 효율성, 국정감사해 보면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세종에서 고위공무원들 올라와서 그냥 몇 시간 대기하다가 시간 안 맞으면 하루 자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국회는 가는 게 맞는데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가 이전하는 건 저는 비효율이고 규제만 들어가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는 가지지 말자. 실거주자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한 5년, 10년 모르겠죠. 세종이니까. 하지만 이게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세종은 전세 외지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전세 가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은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건데 내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아직 전세 가격은 안 따라왔거든요.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물린다? 집값이 오르다가 꺾인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거주자들은 오케이. 투자 목적이라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자, 결국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이 과연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뭐 변곡하면 지났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정책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를 할까? 하여튼 걱정? 변곡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런 전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 이후에 뭐 지금의 큰 흐름,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시장은 갈 길 간다. 네,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도 간만에 동의 한번. 오늘 뭐 굉장히 사이 좋아지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2부 시작은 좀 훈훈하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장기 대선하고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그때 약간 추억, 또 나쁘게 말하면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 추억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올라가는 구간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춤하다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데 우리가 왜 착각하냐면 강남 3구 같은 한강벨트, 과천, 분당 같은 경기도 일부 지역들 집값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 뉴스는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면 서울 집값이 다 올라가고 경기도 집값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상승 구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폭등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에 달려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정책을 뭐 집값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고 대책 많이 발표되다가 결국에는 정권을 넘겨줬다라는 게 그분들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 신중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제 안 건드리고 싶은데라는 마음 지금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나서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트를 막 잡아당기는 일은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시장에 달려있는 거지 차기 정부에 달려있지 않다. 차기 정부도 지금 실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게 갈 것이고 규제를 푸는데 국회에서 안 풀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뭐 일단은 관망,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심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뭐 대선 결과 상관없이 시장은 뭐 그대로 갈 길을 갈 거다. 그러면 두 분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 내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년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하고 7월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 기준선에 있지만 6월하고 7월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서울만 보면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야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나도 안 팔래. 이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부동산원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주간 지수를 보면 매매 가격은 아니고 이제 조사한 지수를 보면 서초구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헤드라인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냐면 서초구에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천만의 말씀. 서초구에요. 5월에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6채가 거래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4채는요. 공공이 거래되고 임대 거래 물량이어서 그거 빼면 2채밖에 거래가 안 돼요. 2채가 거래됐는데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런데 왜 오르느냐? 그건 뭐냐면 수요가 없어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호가가 오르는 거예요. 호가가. 안 팔아. 난 이 가격에. 안 사? 어때? 그런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가격의 하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전망하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부 허니문 끝났습니다. 아, 네. 결론은 그거잖아요. 뭐 하반기에 서울도 강남도 집값 떨어질 거다. 거래량이 뭐 3월, 4월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어들 수는 있는데 확대 재지정이 돼도 4월에도 거의 6천 건 가까이 되는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노도강에서 거래를 주도했을까요? 뭐 물론 강남 3구가 거래를 주도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가 최근에 압구정 뭐 100억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거래량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0억 거래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만은 한 개, 두 개, 세 개씩 거래가 돼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요.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락의 징조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이제 제가 전체 전국이 상승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은 이제 양극화, 저는 똘똘한 안차라고 보는데 불안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성동구도 지금 뭐 계속 신고가 나오고 뭐 풍선효과라면 풍선효과고 어떻게든 마포 성동구도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의 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성동구 어디라도 성수 사고 싶은데 강남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수요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도 아파트 거래라는 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떨 때 떨어지냐면 집주인들은 2022년 12월,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불확실성? 야, 어떻게 되지? 야, 이 상태면 미국이 기준금리 한 8%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구간, 공포가 지배가 될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공포가 지배가 됩니까? 차기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튀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5월 금통위 때 내리겠죠? 피치는 뭐 1.75까지 내린다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라고 보더라도 하반기에 한 번 더 내리더라도 내립니다. 스트레스 데이터 3단계? 이미 2단계 하고 있고 3단계 가면 연봉 1억인 분이 대출 한도 2천만 원 줄어드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한강벨트잖아요. 마포,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하고 성동, 강동, 동작인데 이미 이들 지역들은 저는 이제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은 뛰어넘었다. 이제 자산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저는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 물량? 내년에 입주 물량이 2만 뭐 몇천 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청년 임대주택들, 뭐 청년주택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로 따져보면 상당수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고가, 똘똘한 한 채, 지금 다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왜 팔아야 되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굳이 안 사야 될 이유가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겠으나 그들만의 리그는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는 내년, 후내년에도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조 자체는 이미 우리가 저성장, 장기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으로 예전에는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돈 좀 있는 부자라는 분들이 뭐 꼬마 빌딩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뭐 지방의 땅도 좀 사고 했는데 최근에는 안 사더라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익률도 안 나오는 꼬마 빌딩, 물론 강남이나 용산은 좀 거래가 됩니다만 그냥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갈래 라는 게 최근의 자산가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상승 흐름 유지된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자칫 어떤 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금리가 더 내려간다,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강남 한강벨트 집값은 천정이 올라갔는데 우리도 만에 하나라도 따라가야지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하반기나 내년에 다른 지역들,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도 집값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시장 어떻게 대선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정책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인데 뭐 김만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입주 물량이 일부 좀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월세가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적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임차 수요자들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의 거의 25%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또 대출을 받아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들어가냐면 월세가 증가해요. 그래서 뭐 반전세라든가 반월세 이런 계약 비중이 증가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그다음에 월세 가격은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특히 전세 가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실수요로 전환되겠지. 사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동의하셨는데 지금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주택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투자자가 증가하기는 힘들다라는 기 때문에 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오르랄까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선상은 없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실거주자니까 야 전세 가격이 올라주니까 차라리 내 돈 보태서 살래라는 게 사실 예전의 트렌드였죠. 그런데 제가 전제해드렸죠. 지금의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폭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겠지만 이게 또 집값을 올리는 일종의 기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전월세 시장은 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특히 월세가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올라간다. 거죠. 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반은 공감합니다. 반이요. 네. 반, 50% 공감합니다. 50%. 일단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월세 시대는 시작이 됐죠. 특히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월세로 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비아파트 전세 사기 우려 또는 보증보험 한도 축소 또 전세 대출도 요즘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아파트 시장에 용감하게 전세로 들어갈 만한 사람은 저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빌라 시장에. 그러면 월세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월세가 늘어나긴 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전세금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집주인이 안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올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고요. 안 되면 이제 반전세. 1억 올랐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러면 한 30만 원 더 받을래 라고 해서 반전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반전세는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내년 2026년 2027년 저는 2029년까지 보고 있는데 2029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2030년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2030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올해 분양 물량을 감안해 본다면 2029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뭐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 너도 나도 다 갭 투자는 안 하겠으나 일정 부분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매매 가격을 엄청나게 밀어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락 요인은 아니잖아요. 상승 요인인데 그 상승 요인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상승 요인은 맞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지질 않잖아요. 2026년에 전세 가격 떨어지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지 조금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상승 압력은 존재합니다. 결국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지만 전월세 시장은 계속 좀 올라갈 거다라는 데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양극화가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서울에서도 뭐 강남만 올라가고 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이런 양극화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균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양극화는 항상 그 지속되기 되게 힘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하 소장님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리 인상 얘기를 드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 의견은 사후 판단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런 조건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금 관세를 30% 매긴다고 하고 한국 수출이 10% 감소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가 폭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2년 후에
자, 2024년 말부터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2025년까지 떨어졌어 라고 하면 5년 후에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그때는 특수했어. 관세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사후적 판단보다 지금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집값이 왜 오르는지.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보다 매물이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모든 자산 가격은요, 거품이 언제 형성되냐면 공급이 줄 때 발생해요. 그렇죠? 최근에 브라질에서 닭이 생산 안 되면서 우리나라 치킨값이 이제 급등할 거예요. 자, 이 급등 현상은 이유가 뭡니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지속될까요?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제는 노개들도요, 양산에서 이제는 병아리 만든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엄청 닭 생산이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할 때 이루어진 가격은 항상 불안정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거를 보고 외부 자꾸 경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사후 판단이라는 거죠.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닭하고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비교하면 닭은 새끼 까면 6개월이면 자라지. 전제해 드릴게요. 네. 공급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전에요.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5,000세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매물량이요. 매물량. 예.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9만 호까지 증가했다가 갑자기 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지금 8만 가구로 줄었어요. 2달 만에요. 네. 이렇게 공급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네. 아파트를 많이 짓는 절대 공급 분양이 있고 분양 입주 물량이 있고 집주인들이 내놓는 이제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이제 그 매물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뭐 우리가 건설사들이 짓는 입주 물량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매물에 대해서 최근에 뭐 매물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뭐 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때 필요한 매물은 급매물이에요. 호가를 떨어뜨린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인데 자 요즘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전처럼 임대 사업자도 쉽지 않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채 아니면 많아야 두 채 정도가 아마 93%예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인데 내 전 재산이 미국 국채가 떨어졌다고 그거 팔고 뭐 할 건데요. 얼마나 신중한데 그 하나 있는 주택을 뭐 국제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 나오는 거는 호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가격 하락과 관계없는 매물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저 양극화 지속된다고 봅니다. 계속. 네. 이건 시대 흐름이니까요. 시대 흐름.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장기 침체 진입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어디가 살아남았습니까? 장기 침체 들어갔을 때. 중심지. 일본은 뭐 도쿄나 오사카나 교토나 뭐 지방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후쿠오카나. 우리는 거점 도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서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할수록 위기일수록 더 확실한 거, 안전을 찾는데 안전이 어딥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무너졌죠. 상가도 무너졌죠. 지방도 무너졌죠. 남아있는 게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그나마 황금성이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곳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는 저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 뭐 우문을 한번 좀 드릴 건데 정책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건지 혹은 지금 말씀 주셨던 지금 뭐 미 국채 금리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외부 경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어느 쪽에 조금 포커스를 좀 두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지금의 본질을 말씀드렸다고요.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 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얘기 드린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늘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급이 많이 줄었다. 즉 매도 물량이. 그런데 이렇게 지속 줄은 상태는 불가능하다.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정책과 대외경제 흐름이 속도를 결정하겠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하고 막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경기가 확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줄고 있는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아니면 공급이 확 더 줄든지. 그런데 그 속도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속도를 제가 예측하고 있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내년도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거기에서 뭐 정책이라든가 대외 경제 변수가 큰 변동이 일어나서 그 속도를 달리게 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은 일단 배제를 하는 거고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을 한다면 일단 뭐 금리라든지 뭐 입주 물량 이런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뭐 갑자기 금리가 미국이 뭐 다이내믹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한국은행 좀 내린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변수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일각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실용주의일까?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건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격 비율, 세율이 있는데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60%까지 내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나 이거 60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한 80까지는 올려야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주인들 좀 짜증나죠.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보유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이제 양도세거든요. 보유세를 왜 올리냐면 너 부담스럽지? 야, 감당하기 힘들잖아. 그냥 팔어. 매물로 나오게. 매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규제지역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 붙이니까 최고세율이 75%, 지방세까지 82.5%, 10억 남으면 8억 세금 내야 되는데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팝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지고 갈란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 잠김 현상. 강남 집값 더 올라가죠. 시장에 자극을 줬으니까. 저 양도세 오히려 더 올리지 않을까? 그냥 유예를 폐지하고 그대로 원래대로 규제지역은 저는 중과세를 하지 않을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극을 주게 되면 엉뚱한 대로 튀거든요. 시장은. 저는 그럴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정착에 달렸다. 자, 결국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그래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헤드라인을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따른 의견을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 중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 강남 불패, 한강 불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강남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한강변의 프리미엄, 한강벨트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을 사야 되는 건가요? 좀 여유가 있다면 한강변을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사실 둘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과 한강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격의 정도죠.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은 맞는데 그리고 한강도 보이고 근데 예전에 있잖아요. 그 한강벨트에 가격이 막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한강벨트 아파트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한강 오래 보면 우울증 생겨 이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변석처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결국에 지금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게 전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한강이든 뭐 강남이든 둘 다 적정하지 않다. 그거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라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희만 소장님이 일본하고 비교하셨잖아요. 일본은 계속 그렇게 양극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폭락했다가 예를 들어서 동경의 일부 지역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 어떤 있었냐면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서 오른 거죠. 이건 장기적 관점인데 근데 한국의 지금 모습은 일단 2020년도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일부만 오르고 있잖아요. 이 오르는 게 뭐냐면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고 공급이 감소해서요. 파는 사람이 없어서.
호가 올리고 그래서 일부가 거래돼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강이든 강남이든 지금 불패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패는 아닐 수도 있죠. 뭐 구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강남 불패보다는 한강 불패가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남 서초구를 얘기하는데 강남구도 뭐 내곡동이나 세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남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좋은 거 똘똘한 거거든요. 이게 한강 벨트라는 의미가 한강 뷰가 뭐 다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뭐 마포, 성동을 포함해서 거기서 좋은 아파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구체화됐다. 강남이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인기 지역들에서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들 위주로 수요들이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한강 불패라는 게 지금 당분간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고 자꾸 이게 뭐 공급이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리거든요. 아파트는. 근데 집주인들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들도 마음이 똑같잖아요. 이 한강 벨트는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으니 살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만의 리그는 저는 당분간 강세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되는데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엔 저부터 할까요? 네. 스트레스 DSR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까지 수도권은 1.2에서 1.5%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주고요. 지방은 6개월 동안 1.2% 이제 유지라면 유지죠. 혜택 아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강 벨트를 또 다시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 한강 벨트는 저는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강 벨트가 최소 20억이거든요. 그죠? 마레프도 이제 뭐 23억, 24억 정도 부르더라고요. 20억을 뛰어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전문직 부부 의사들도 24억, 25억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자산으로 살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팔거나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거나 뭔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시장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본다면 한강 벨트는 크게 뭐 살짝 1.2에서 1.5% 올리는 거로 한도가 연봉 1억 인분이 2천만 원 줄어드는 거로 이 정도 가지고 영향을 받을 시장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처음 시행되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겠으나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건 사실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요.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고요. 잘 모르면 국민은행 가가지고 대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답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데 어떤 지역이 영향받냐면 한강 벨트를 제외한 지역들.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 인천 이런 지역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2천만 원이 어디야? 10억 아파트에서 2천은 크니까요. 당겨서 미리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오히려 거래량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 늘어나게 되면 잔금은 한 두세 달 후에 하잖아요. 7월에 역설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하는데 가계부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월, 6월 당겨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지방 보면 지방에서는 화냅니다. 우리는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살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왜 계속 한 대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사탕을 줘도 우리는 안 해. 지방은 DSR을 전면 폐지를 해도 사실 지금 안 사거든요.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DSR 대출 받아서 왜 삽니까? 오르지도 않은 집을.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다. 지방은 저는 0.75가 아니라 폐지를 해줘도 오히려 모자랄 판이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양도세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수도권 지역들은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한강 벨트는 크게 영향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의견 또 주실 거 있으실까요? 뭐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적용된다는 건 대출의 절대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주택 수요를 보면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 주택 수요를 증가하는 그런 일단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대출이 줄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죠. 수요가 감소할 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자산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최소한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건데 이런 어떤 대출이 갈아타기를 통해서 일종의 승수 효과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원구의 아파트 팔아서 결국에는 갈아타기 하고 또 거기를 갈아타기 해서 누군가 강남까지 가는 일종의 도미노 대출 현상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DSR이 처음에 총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갈아타기 수요도 줄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갈아타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변에 한강 벨트, 뭐 강남 이런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뭐 비아파트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빌라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3천 건을 넘으면서 시장 활기가 조금 띄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뭐 시장의 회복으로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대체 수요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거 회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복으로 볼 수는 없는데 왜 빌라를 사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일단 전세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되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빌라를 매매를 하거나 선택지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월세로 가라 그러면 사실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세가 유리한데 불안해. 내가 아무리 뭘 찾아보고 해도 모르겠어. 그럼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아파트 전세는 또 너무 비싸. 그러면 선택지는 그냥 빌라 매매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빌라라도 사자. 아파트 어차피 못 사는 거. 그래서 빌라 거래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빌라가 좋아서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덩 떠밀려서 산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빌라 시장 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빌라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좀 다르죠.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요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래서 떨어지는 게 어쩌면 시장 변화의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요가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시장 변화는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물론 크게 막 아파트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추세적인 변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오르게 될 거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만들어지는 시장은 추세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빌라의 어떤 상승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자, 그럼 뭐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매수를 지금 하는 게 적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적길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같이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영끌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뭐 최근에 지분형 모기지 나왔는데 뭐 그거는 뭐 예외로 정부 기관이 투자해 준다고 하니까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예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건가요? 저는 지분형 모기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정부하고 내가 수익을 나눠야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눠도 좋아.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나는 사용료 2% 내는 거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선택지로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많이 좀 해줘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끌은 아니고 지분형 모기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금이 되고 DSR 대비 소득이 되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고 원리금 상환도 갑자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하는 금리가 뭐 갑자기 계획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한 3년 정도는 여행 안 다니고 외식 줄이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하셔라. 집값이 떨어지면 뭐 사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림의 떡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죠.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거와 현실은 달라요.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구간을 잡기가 좋은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첫 책이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망했습니다. 타이밍 못 잡겠더라고요. 이게 저도 타이밍 잘 못 잡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잡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라. 단 영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는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지금 뭐 매수해도 되나요? 내 집 마련? 아니 그거에 대한 답은 뭐 네. 명확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사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떨어질 네. 때 사자. 떨어질 때 사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하락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뭐라고 했냐면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맞다 그러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하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떨어질 때 사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사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는 김희환 소장님 질문의 핵심이죠. 그건 뭐냐면 언제냐, 또 하나 뭐냐면 그거 맞출 수 있냐. 전 가능하다. 왜냐면 떨어질 때 누군가 사거든요. 살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도 그렇게 집값이 크게 떨어질 때 누군가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 차원에서 나 귀찮아. 나 돈 많아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집값 떨어지면 막 김만 소장님 욕하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집값 오르면 저 욕하실 거예요? 저희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근데 대신요. 네. 다양한 관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시장은 일방적인 의견들이 시장에 넘쳐날 때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일방적인 측면이 많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인터뷰를 50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49명이 다 오른대요. 네. 예, 그렇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른다고 하지. 원래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계속 오른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일방적인 의견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과연 어떤 걸 살지, 어떤 입지를 살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살지, 혹은 뭐 GTX 같은 교통 호재가 있는 걸 살지, 아니면 실질적인 진짜 입지가 좋은 거를 살지, 어떻게 좀 사야 되는지 마지막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실수요자라면은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한강변에 브랜드 아파트면 좋겠고요. 아니면 재건축이 되면 좋겠고요. 역세권에 학교 초품하면 더 좋겠고요. 편의시설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한 30억 들고 오십시오.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역세권이 중요한지, 뭐 재건축이 중요한지, 신축이 중요한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뭐 좀 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한지, 주거 인프라가 필요한지, 학원이 필요한지, 뭐 교통, 자동차 도로가 필요한지, 세대 수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3개 정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 돈에 맞춰서 필요한 집을 사는 거지, 완벽한 건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금 뭐 100억, 50억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잡으려다가 타이밍 놓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어느 정도 한 80% 만족하는 내 집을 찾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 소장님 기준으로 내 집을 찾으세요. 그래서 10개를 찾으세요.
그 1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걸 사세요. 아, 네, 네네. 그럼 됩니다. 네. 그럼 성공하실 거예요. 아, 네. 그래도 마지막은 또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항상 마무리는 정리를 아름답게. 네, 해주시는군요. 참고로 저희 친하다는 거. 아, 네네. 일부에서는 안 친하신 줄 알았어요. 네. 하여간 오늘 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2025년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